네.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좀 시간 오버돼서 좀 못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신체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어요. 외계 일부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격적 주체인 우리 사람의 몸은 물건은 아니다. 그냥 물건의 객체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어느 동안만 인격적 주체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면 더 이상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되고 법적으로는 유해가 되고 사체가 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신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가 맥박, 호흡정지설이라고 했어요. 맥박과 호흡이 정지되면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물건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시체, 유해, 사체 인물들은 물건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죽었어도 엊그제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조용한 인격적 존재였는데 일반 보통의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망자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추모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물건인데 무슨 물건이냐? 특수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특수한 물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체, 유해, 시신 이런 것들도 물건은 물건이지만 단순한 보통 물건이 아니라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좀 더 공부하고 재미있다는 것은 뭐하고 실생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을 1, 을 2, 을 3이라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사망 직전이죠. 내가 죽으면 내 아의 시신을 어떻게 A라는 방식으로 처리해달라. A라는 방식으로 처리해달라. 어디에 묻어달라 뭐 이런 뜻이겠죠? 유언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을 1, 을 2, 을 3 사이에 형제 자매들인데 이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 발생. 무슨 발생이냐면 이거 장남이라 합시다. 장남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의 편을 위해서 장남은 이제 우리가 그 묘 관리하는 게 참 힘들고 서로 떨어져 있고 나도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장을 하자. 라고 해서 화장을 해서 우리가 그 뼈 탄 뼈 가루 이것만 잘 특정한 곳에 잘 안치하자. 납골당이라 하겠죠. 애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을 2와 을 3은 그걸 반대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죽으면 몰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아버님 유언도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묻혀 있는 묘가 있는 거죠. 묘를 파서 시신을 수습해서 이걸 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을과 이거 반대를 했어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이 된 거예요. 소송이 된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쟁점들은 이런 것들이 쟁점되는 거예요. 일단 이 첫째, 이 시신은 물건이냐? 물건이냐? 오케이, 물건 인정.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신은 특수한 물건이라 했잖아요. 물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냐? 이것이 또 한 번 다투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에는 이 상속재산 말고 별도로 제사, 주세, 주제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뜻이겠죠? 요 주고 제자 요런 아이자를 씁니다. 요 제자를 씁니다. 제사 요 제자 요 제자가 아니고 요거죠. 제사 주제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에 관계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 상속이 남긴 물건 중에서 제사에 관계된 물건은 예를 들면 그릇 같은 제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분묘, 묘를 묻어뒀잖아요. 시신을 분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 분묘를 수호하기 필요한 약간의 땅, 그 금양 전문용어로 금양임해라고 하거든요. 좀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속 재산과 분리시키자. 상속재산 누가 상속을 하죠? 상속인들이 가죠. 현재 상속소리는 사망자의 배우자만 재산 2분의 1 더 받고 나머지는 다 장남, 자녀, 여자, 시집간 거, 장가간 거, 뭐 막내 하나도 안 따지고 다 일씩 받아요. 일씩. 여기만 1.5를 받고. 배우자는 좀 더 받는 것이죠. 나머지는 균등상속이에요. 나중에 상속법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이런 물건, 제사 주제에 관계되는, 제사를 모시는 데 필요한 이런 물건들은 이 상속재산에 분리시켜서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제사 주제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제사 주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신은 상속재산으로 갈 것이냐, 이 제사에 필요한 그런 특수한 물건으로 갈 것인가 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판결하면서 이 분묘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분묘는 이것도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상속재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상속재산을 보지 않고 제사 주제자가 승계하는 특수한 땅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은 어디 속에 있죠? 이 분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묘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분묘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시신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사 주제자가 승계하는 특수한 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을 분묘 속에 있는 것으로 봐서 제사 주제자가 승계하는 것을 본다면 상속인이 같지는 않죠. 상속재산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인들끼리 균분 상속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사 주제자가 이걸 승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도? 시신도. 그러면 제사 주제자가 이 시신을 승계를 하면 더 나가서 시신의 처분 방법, 처분 내지는 처리, 이 방법, 또 제사 주제자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냐. 계속 잘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가 시신을 승계받은 제사 주제자가 시신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시신을 승계받은 사람은, 제사 주제자는 시신의 처리 방법까지도 정할 수 있다. 즉 화장할 것인지,
매장할 것인지 뭐 수목장을 할 것인지 바다에 뿌릴 것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골당에 모실 것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핵심은 이제 무엇이죠? 이제 이 제사 주제는 상속인과는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핵심은 누가? 후이스 제사 주제자 이거예요. 누가 제사 주제자 될 것이냐? 상속인이 당연히 제사 주제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제사 주제자가 이런 것들을 승계한다고만 되어 있지 과연 누가 제사 주제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상속에서는요. 누가 상속인이 된다 다 규정되어 있어요. 상속 지분 비율도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 주제자만큼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판사는 재판할 때 누구를 제사 주제자로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법 제1조에 나오는 거예요.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어요. 본법은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해서는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법률로서 재판을 하되 이 마땅한 그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관습법을 가지고서 재판을 할 것이고 누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없다면 사물의 당연한 본성 내지는 이성 뭐 사물의 법칙 뭐 이라 할 수 있는 이 조리라는 걸 가져서 재판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관습법으로 가야 돼. 관습법은 종전에 우리 판례 어떻게 되냐면은 장손으로 넘어갔어요. 장자와 장손. 그래서 아까 을1, 을2, 을3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게 아들이고 딸이고 아들이라 합시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흘러가서 어떻게 하면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승계받는 거예요. 제사 주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 주제자가 을일이 없을 수 있는데 일의 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을 더블 2라고 해봅시다. 이것이 장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돌아가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이 차년이 뭐 삼촌이니 그죠? 고모니 뭐 아무것도 제사 주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습법으로 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 주제자 죄송합니다. 시신의 물건성과 관련되는 주제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물건이 무엇인가? 물건이란 배웠어요. 두 번째 물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싶은 물건의 분류는 단일물, 합성물, 3. 합성물, 그리고 그 집합물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단일물이라는 것은 형체가 하나예요. 아까 물건 형체가 있다 했잖아요. 형체가 한 개. 그리고 이 형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성 부분이 각자의 독립된 개성이 없는 거예요. 형체 하나 속에 다 녹아있다는 뜻이겠죠. 형체 하나고 이 형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 부분이 아무런 개성이 없는 물건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단일물이에요. 토지 같은 것들이죠. 토지가 땅이 가장 전형적인 단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반려견 같은 것도 다 물건입니다. 뭐 책도 그래. 책도 책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잉크도 있을 것이고 종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잉크 종이로서는 다 개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합성물은 뭐냐면 형체가 하나인 것은 똑같아요. 무엇과? 단일물과 형체 하나예요. 그런데 구성 부분이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성을 갖고 있어서 몰각됐다가는 몰각되지 않은 거예요. 개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 속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그것이 있어요. 이제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토지는 이제 단일물이라 했잖아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뭐 항공기, 배 이런 것도 여기에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동차에는 어때죠? 바퀴 있죠. 타이어, 뭐 핸들 있죠. 유리 있죠. 다 이것이 하나의 물건이지만 개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 글자 그대로. 건물도 마찬가지죠. 문이 있고, 그죠? 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다 있어요. 항공기는 더하죠. 그죠? 항공기도 바퀴 있고, 다 있죠. 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건인데, 개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은 합체됐지만, 개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개성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의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돼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돼요. 이해되셨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반해서 집합물은 형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한 개인 단일물 합성물과 완전히 구별되죠. 이해되셨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몇 개의 물건으로 돼요? 여러 개의 물건으로 되는 거예요. 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게에 있는 갈치 10마리 진열되어 있어요. 10마리. 이건 각자 하나의 물건씩인 거예요. 갈치 한 마리당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동물 하나씩이니까. 그렇지만 그 가게 안에 하나 집합되어 있어요. 생선 가게 안에 집합되어 있어요. 모여 있어요. 이게 집합물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집합물이 A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있다 합시다. A라는 공장에 기계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기계류들이 또 유사한 기계류도 쭉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A라는 공장 안에. 뭐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각자 하나의 물건들이에요. 법률상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형체상으로도 하나씩의 물건이에요.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각자 하나씩이니까.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랬을 때 거래상. 이 거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 법에서 법자가 이게 갈 것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건 갈 거고, 이거 올래라고 하는 겁니다. 온다. 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래예요.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가고 오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영어로도 give and take죠. 유사하죠? 유사하죠. 그걸 거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상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집합물인 거예요. 그러나 집합물은 본질적으로는 복수의 물건이죠. 형체도 여러 가지죠. 그죠? 그러나 거래상으로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곳에서 뱀장어 또는 미꾸라지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연못이겠죠. 이제 저수지 같은 연못이겠죠. 물을 담가놓은 곳이겠죠. 여기 수많은 이제 막 셀 수도 없는 뱀장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주인인 닭도 몇 마리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마리인지 또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거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그죠? 그랬을 때 이 양식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이 양식업을 팔려고 그래요. 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를 을에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죠, 파는 거. 매도할 때 이거 뱀장어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크기, 마리수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거래 동안에 새끼를 낳아서 늘기도 할 것이고 또 죽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을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도대체 정확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뭐 뱀장어 크기 뭐 50cm 뭐 2753마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A란 연못 속에 있는 갑이 지금 키우고 있는 뱀장어 전부 뭐 이렇게 특정을 하겠죠. 그랬을 때 물건은 여러 개지만 거래의 객체는 하나가 되는 거죠. 거래의 대상 내지 객체는 그냥 A라는 곳에 있는 뱀장어 전부라는 하나의 물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설사 2,300마리가 됐든 2,900마리가 됐든 문제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법적하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거래의 편의상 또는 경제적 용도상 필요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집합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집합물은 왜 필요하게 되느냐? 그런 이제 지금 설명했듯이 거래의 편의, 특히 양도담보라고 해서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양도담보라고 해서 약간 그 양식업을 하는 그 갑이 양식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을에게 돈 빌려주는 자에게 뱀장어를 네가 담보로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을 빌려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담보를 잡으려면은 을 입장에서는 정확히 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A라는 곳에 있는 뱀장어 전부 또는 뭐 공장이라는 그죠? A라는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류 전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사여서 새끼가 태어나서 개체수가 늘든 또는 사망해서 개체수가 줄든 문제 안 되는 것을 본다는 뜻이죠. 이런 편의성에 의해서 하나로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죠.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돼지, 돈사 같은 거. 돼지 키우는 걸 돈사라고 하잖아요. 돼지 돈자 써서 사육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분류주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제 바로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뭐예요? 물건 둘 다 물건입니다. 동산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움직일 동자. 이건 재산할 때, 산업할 때 산자를 쓰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재산.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 부는 아니비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일 수 없는 물건. 수 없는 물건. 없는 물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 있는 겁니다.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상식적 판단.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또 형제들도 그렇게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닌 거예요. 도대체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동산과 부동산은 먼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죠. 동산이 아닌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물건이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나머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법에서는 거꾸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 즉 부동산이 아닌 것. 거꾸로 표현하고 있죠. 아닌 것. 물건이 바로 무엇이다? 동산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움직이는 물건이 동산이고요. 동산 아닌 것이 부동산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먼저 부동산을 먼저 개념적이 하는 거예요. 동산을 먼저 정의하지 않고 무엇이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이 부동산 안에 나머지 물건이 다 무엇입니까? 동산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동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산은 일일이 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딱 두 유형이에요. 토지라는 유형과 그 정착물이라는 유형 말고는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닌 것,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적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에 공부할 대상은 무엇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럼 도대체 토지와 그 정착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는 무엇이냐? 토지. 흙도자 쓰죠, 당연히. 땅지자 쓰죠? 요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 한자는 알아야지 나중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상식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일단 직장에 취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사들은 어느 정도 한자를 쓸 수 있어요. 특히 아주 높은 상사일수록 나이가 되면은. 그랬을 때 기초적인 것조차도 읽지를 못하는 쓰는 건 기대하지 않는데 읽지조차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읽을 정도는 알아야 돼. 기초적인 한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런 정도 써야 되면 자, 토지는 법적으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토지하면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데 토지는 뭐냐? 라고 본다면 토지는 지표면 땅이죠. 쉽게 말하면 땅인데 법상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지표, 땅의 표면이겠죠? 지표면, 땅 표면이겠죠? 면에다가 플러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뜻이죠. 영어는 artificial, natural이 아닌 인위적으로 구획된 구획이 나눈이라는 뜻이야. 인위적으로 나눈 거야. 나눈 일정 범위의 지면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표, 땅 표면에다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눠진 일정 범위의 땅, 지면, 이것을 무엇이란다? 법률상 의미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법적 의미, 상식적 의미가 아닌 법적 의미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면인데 여기 지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 위아래죠. 상하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지피면 위도 쉽게 말하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면은 땅이 토지가 되는 것이고, 땅 속도 하니까 땅 속도 실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땅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땅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이 땅인데 이게 이제 지표, 땅 표면이죠, 지표. 왜냐면 인위적으로 구획을 하는 선을 그은 거, 시키면 선을 그은 거예요, 선을. 나눈 거예요. 담장을 쌓든 나무를 뭐 하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인위적으로 구획한 일정 범위. 예를 들면 요 이제 A라 합시다. 요 범위의 지표. 이 구획된 구획 범위의 지면. 땅 바로 위죠. 지면을 말이죠. 지면이 토지가 되는 거예요. A 토지. 이것은 이제 B 토지. 뭐 이것은 뭐 C 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면뿐만 아니라 이 A 토지 위에 있는 상공, 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 아래, 지하가 되겠죠? 이것도 무엇이 된다?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저 땅, 하늘 끝까지 또 다 내 거냐? 내가 이 정도 땅을 갖고 있으면 쭉 올라가, 저 끝까지 내 것이냐? 그러니까 비행기 통과하는 것도 내가 막을 수 있죠. 내 물건이니까. 내 물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저 땅 밑으로 쭉 가서, 우리나라 땅 밑으로 가면 어땠더라? 아르헨티나가 나온다고 하던가? 뭐, 옛날에 중학교 때가 이렇게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내 땅이 될 것이냐? 또 아르헨티나에서 쭉 땅을 파고 들어오면, 내 땅도 저 아르헨티나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무엇이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상하. 그죠? 윗상싸죠? 윗상, 아래하. 그죠? 범위 내에서만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플러스 일정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하와 지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면 플러스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상과 지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이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잠시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